혹시 고수 좋아하시나요? 이게 누구는 없어서 못 먹는다고 막 인생 맛집이라고 하는데 또 누구는 음식에서 비누 맛이 난다고 질색을 하는 경우 주변에서 꽤 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그냥 단순하게 취향 차이네 하고 넘길 문제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사람마다 세상을 좀 다르게 느끼도록 만드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 같은 게 있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냄새 그리고 맛에 대한 이 극과 극의 반응이요. 단순히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어떤 설계도, 그러니까 유전자의 그 비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당신의 코가 세상을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는지, 또 이게 고객 경험을 설계하는 데는 어떤 새로운 관점을 줄 수 있는지 관련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가 바로 후각 유전학과 고객 경험 설계에 관한 글입니다. 네, 이번 분석의 목표는요. 단순히 사람마다 냄새를 다르게 맡는구나.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이 되는 후각 수용체 유전자. 이게 얼마나 다양한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과학적인 사실이 어떻게 보면 평균적인 고객이라는 어쩌면 좀 허상일 수 있는 개념에서 벗어나서요. 훨씬 더 정교하고 개인화된 경험을 만드는데 어떤 열쇠가 될 수 있는지 그걸 탐구하는 데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보편적인 맛이다 또는 누구나 좋아하는 향이다 이렇게 믿어왔던 것들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편적인 맛이란 없을 수도 있다. 와, 이거 시작부터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음식을 앞에 두고도 왜 사람마다 전혀 다른 냄새나 맛을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그 메커니즘이 좀 궁금합니다. 네, 핵심은 우리 코 안쪽, 그 비강 위쪽 점막에 분포하는 약 400 종류의 후각 수용체, 영어로는 OR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수용체들이 하는 역할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특정 냄새 분자랑 결합하는 자물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물쇠요? 네, 냄새 분자가 열쇠인 셈이죠. 그래서 특정 열쇠, 즉 냄새 분자가 그에 딱 맞는 자물쇠, 즉 수용체랑 만나서 결합하면 그 신호가 뇌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럼 뇌는 이 수많은 열쇠, 자물쇠 조합 패턴을 복합적으로 해석해서 이거는 상큼한 레몬 향이네. 아니면 이건 구수한 된장 냄새구나. 이렇게 최종적으로 냄새를 인지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약 400 종류의 자물쇠, 그러니까 후각 수용체를 만드는 유전자 설계도가 사람마다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개인 간의 후각 수용체 유전자 차이가 최대 30%에 달할 수 있다고 해요. 네, 30%나요? 와, 잠깐만요. 그건 그냥 단순히 누구는 코가 좀 더 예민하다 이 정도 차이가 아니잖아요. 그럼 제 코에 있는 자물쇠 중에 상당수가 전문가님 코에는 아예 없거나 아니면 형태가 달라서 같은 열쇠가 와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럼 제가 맛있다고 느끼는 음식이 다른 사람한테는 정말 끔찍한 맛으로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예. 30%라는 수치는 후각 경험의 개인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같은 냄새 분자라도 어떤 사람의 뇌에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전달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 뇌에는 아주 부정적이거나 혹은 아예 감지 불가 신호로 전달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후각 경험의 주관성이 정말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진짜 우리가 서로 다른 후각 세계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럼 처음에 던졌던 질문, 바로 그 고수 논쟁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이 유전적 차이가 고수 호불호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고수는 이 유전적 다양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과학자들이 고수 특유의 향을 구성하는 여러 화학 성분 중에서요, 특정 알데하이드 계열 성분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드는 후각 수용체 유전자를 찾아냈어요. 바로 OR6A2라는 유전자인데요. OR6A2요? 네, 이 OR6A2 유전자의 특정 변위, variant를 가진 사람들은 고수에 포함된 그 해당 알데하이드 성분을 감지할 때 뭐랄까 비누나 화장품에서 나는 그런 향? 심하면 벌레,
특히 노린재랑 비슷한 불쾌한 냄새로 인식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중요한 거냐 이게 뭐 개인의 식성 문제라거나 뭐 편견이라거나 아니면 누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말 그대로 유전적으로 그렇게 느끼도록 거의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뇌가 특정 화학 신호를 불쾌함으로 해석하도록 신경회로가 딱 연결되어 있는 거죠. 아, 따라서 이런 유전적 배경을 가진 분에게 아유 고수는 원래 이런 향이니까 참고 먹어봐요 라거나 자꾸 먹다 보면 맛있어져요 라고 말하는 건요. 사실상 빨간색을 인식하지 못하는 분에게 저 노을의 붉은 아름다움을 강요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한테는 아무리 훌륭한 요리라도 그 경험은 그냥 비누맛 음식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 듣고 보니 정말 설득력이 있네요. 단순히 이게 뭐 익숙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말로 뇌에서 다른 신호를 보내는 거군요. 와, 그럼 이런 유전자가 만드는 엇갈린 경험이 고수 말고 또 다른 예시들도 있을까요? 자료 보니까 트러플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트러플, 즉 송로버섯도 아주 흥미로운 사례죠. 트러플 특유의 그 강렬하고 복합적인 향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흙냄새랑 사향, 머스크가 오묘하게 조화된 매혹적인 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네. 또 다른 분들은 그 퀴퀴한 가스 냄새 같다거나 심지어 땀에 젖은 운동화 냄새 같다 이러면서 질색하기도 하거든요. 아,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군요. 네, 이 현상 뒤에도 특정 유전자가 있습니다. 바로 안드로스테논이라는 스테로이드 계열 화합물 냄새를 감지하는 OR74라는 후각 수용체 유전자입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점은요. 이 OR74 유전자 형태에 따라서 사람들이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뉜다는 연구 결과예요. 세 그룹이요. 어떻게 다른데요? 첫 번째 그룹은 이 안드로스테논 냄새를 거의 또는 전혀 감지하지 못합니다. 이분들한테 트러플 오일은 그냥 비싼 기름일 뿐일 수도 있어요. 아, 그냥 아무 냄새도 안 나는. 그렇죠. 두 번째 그룹은 이 냄새를 땀 냄새나 심하면 소변 냄새처럼 아주 불쾌하고 역겹게 느낍니다. 당연히 이런 분들한테 트러플 파스타는 피하고 싶은 음식이겠죠.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놀랍게도 이 안드로스테논 냄새를 바닐라나 꽃향기처럼 달콤하고 아주 기분 좋게 느낀다는 겁니다. 와, 완전 다르네요. 네, 이분들한테 트러플은 정말 미식의 절정일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식재료인데 유전자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경험을 선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안드로스테논이라는 성분 트러플 말고 또 어디서 발견되는지 아세요? 어디요? 바로 거세하지 않은 수태지 고기입니다. 네, 돼지고기요? 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유독 돼지고기에서 나는 그 역한 누린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바로 이 OR7D4 유전자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흔히 웅취라고 부르는 그 냄새죠. 헐, 그렇군요. 돼지고기 누린내에 대한 민감성까지 유전자랑 관련이 있을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맛있는 돼지고기 먹으려고 뭐 좋은 암돼지만 골라 쓰고 핏물 빼고 월계수잎이나 생강 같은 향신료 써서 잡내 잡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어찌 보면 이 특정 OR7D4 유전자 변이를 가진 고객들의 불쾌한 경험을 줄이기 위한 상당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조리법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식사 후의 경험까지도 유전자의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아스파라거스를 먹고 난 뒤에 소변에서 나는 그 독특한 유황 화합물 냄새 있잖아요. 아, 네네, 알죠. 재미있는 게 어떤 사람은 이 냄새를 분명히 맡는데 다른 사람은 전혀 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요? 저는 맞는데 못 맞는 사람도 있어요? 네, 이것도 역시 아스파라거스 대사산물인 특정 냄새 분자를 감지하는 후각 수용체 유전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와, 듣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절대 미각이나 타고난 미식가라는 개념 자체를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게 단순히 뭐 뛰어난 재능이라기보다는 특정 냄새나 맛을 남들보다 더 잘 혹은 더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유전적인 행운에 가까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마다 후각 경험이 천차만별이라면 식당이나 뭐 식품 브랜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겠어요. 모든 사람의 유전자를 다 만족시키는 그런 레시피나 서비스를 만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평균적인 맛이라는 목표가 어쩌면 좀 비현실적일 수 있다. 이걸 인정하는 데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고 볼 수 있어요. 이른바 평균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우리 브랜드나 제품의 고유한 특성이 잘 맞는 특정 유전적 감수성을 가진 고객들, 그분들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들을 위한 경험을 극대화하는 거죠. 이걸 뭐 초개인화 전략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요. 구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 접근법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단순하게 경고 문구를 넣는 걸 넘어서요. 좀 친절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메뉴판에 그냥 고수 들어감 이렇게 건조하게 적는 대신에요. 특유의 강렬한 향으로 마니아층을 사로잡는 고수입니다. 혹시 비누와 유사한 향에 민감하시다면 주문 시 미리 말씀해 주세요. 기꺼이 빼드립니다. 와 같이 소통하는 거죠. 이건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고객의 잠재적인 유전적 특성까지 세심하게 고려하고 존중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아, 확실히 접근 방식이 다르네요. 그냥 주의하세요 이게 아니라 고객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한다는 느낌을 주니까요. 그 가게에 대한 인상 자체가 확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둘째는요, 우리의 핵심 고객이 누구인지를 더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들에게 집중하는 전략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게가 뭐 진한 육향의 돼지고기 요리라든지 아니면 꼬릿한 향의 발효 음식 혹은 뭐 강렬한 향신료를 특징으로 한다면요, 어설프게 대중적인 척하면서 그 개성을 희석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그 호불호 갈리는 지점을 솔직하고 자신감 있게 내세우는 거죠. 호불호를 오히려 무기로 삼는군요. 네. 예를 들어서 솔직히 저희 음식은 누구나 좋아할 맛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 강렬함과 복합적인 풍미를 즐길 줄 아는 특별한 미각의 소유자라면 이곳은 당신의 새로운 성지가 될 것입니다. 와 같은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모두에게 그냥 적당히 괜찮은 곳이 되려고 하기보다 특정 취향을 가진 이들에게는 정말 대체 불가능한 독보적인 목적지가 되는 그런 전략이죠. 그 말씀은 마치 뭐랄까,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보다는 나를 진정으로 알아주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과 비슷하게 들리네요. 모두를 놓칠까 봐 두려워하기보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하는 데 집중하는 거군요. 오, 이건 상당히 용기가 필요한 전략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어쩌면 행장에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건데요. 바로 직원 교육의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고객이 특정 음식에 대해서 이거 향이 좀 이상한데요? 또는 이 맛은 저랑은 좀 안 맞네요. 라고 피드백을 줄 때가 있잖아요. 네, 있죠. 이때 이걸 그냥 입맛이 까다로운 손님이나 뭐 불만 많은 손님으로 치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반응의 배경에 우리가 계속 이야기 나눈 유전적 차이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직원들이 이해하고 공감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셨군요. 이 재료의 향이 고객님께는 특히 좀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네요. 괜찮으시다면 혹시 다른 메뉴로 바꿔드릴까요? 와 같은 응대가 가능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뭐 친절 응대 매뉴얼을 따르는 걸 넘어서 과학적인 이해에 기반한 진정한 고객 존중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고객의 반응을 그냥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로만 축소하지 않고 그럴 만한 어떤 생물학적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직원들의 응대 태도나 문제 해결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겠어요. 문제 고객이 아니라 다른 유전자를 가진 고객으로 바라보는 거죠. 결국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고객의 코가, 나아가서 고객의 경험 세계가 저마다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뭐 좌절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이해와 존중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제공하는 셈이네요. 내 가게의 요리, 내 제품의 향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인생 최고의 맛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다른 누군가에게는 끔찍한 비누 맛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 여기서부터 뭔가 새로운 소통과 경험 설계가 시작될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그 피할 수 없는 차이를 외면하거나 뭐 평균으로 억지로 덮으려고 하지 않고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섬세하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시작될 때 평범한 맛집이나 인기 상품을 넘어서 누군가의 그 유전자 레벨에 각인될 만큼 강렬하고 긍정적인 인생 경험을 선사하는 그런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유전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곧 차별화된 고객 경험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후감 유전자가 우리의 음식 경험, 나아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어떻게 다르게 만드는지 정말 깊이 탐구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개인의 취향이다 혹은 주관적인 선호다라고 생각해왔던 것들 중에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아직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생물학적, 유전적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 어떨까요? 후각이나 미각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매력을 느끼는 색깔, 마음을 끄는 음악의 패턴, 심지어는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의 형태까지도 말이죠. 이러한 가능성은 당신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방식에 어떤 새로운 질문을 던지나요?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